이제 환자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좀 살에 빠질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그 꿈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이라거나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1800년대 후반부터 발견하고 연구하고 있었고요. 융도 그 시기쯤에 정신과 의사가 돼서 환자를 상담하면서 콤플렉스라는 용어 자체가 융이 만든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MBTI 이런 게 다 융의 이론이죠. 그래서 콤플렉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의식이 있는 것 같다 경험하고 있는 중에 프로이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깊은 공감을 이뤘고요. 두 천재의 만남이죠.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융을 프로이트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융과 프로이트는 그렇게 스승과 제자 그러면서 동료 같은 친분을 쌓아가던 사이였는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흔히 무의식이라고 하면 억압된 성적 욕망이라든가 충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융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고 움직이고 걷고 인간 안에 어떤 본능 같은 어떤 형태의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고의 어떤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이트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융은 그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결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통로가 꿈이 되는 겁니다. 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방향도 사실은 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 좋은 도구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무의식의 그 핵심에는 셀프라고 해서 자기라고 하는 현명한 존재가 있다. 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 불성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통찰을 좀 알려주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거든요. 원치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수 있고 원치 않아도 고통을 받아야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죽음이 다가온 분들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꿈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네요. 예, 그게 사실은 듣고 있으면 약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러실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지만 종교는 엄청나게 현대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짜고 거짓인데 사람들이 바보라서 믿냐? 그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신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탐구하고 그거를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 융이 있잖아요. 네. 둘 다 무의식에 집중하는 맞습니다. 학파인데 네. 그거는 무의식 범위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억압된 성적. 근데 그것만으로 네. 표현하진 않죠. 네. 그거는 이제 프로이트가 도와주세요. 매듭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좀 짧게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이렇게 좀. 네. 그러니까 네. 비교하기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이용하는 치료의 도구도 다르고요.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질문이 네네. 네. 아까 융학파가 MBTI 네네네네. 융학파의 네네. 맞아, 제가 그거 질문. 네네. 네. MBTI에 대한 얘기 예, 간단하게 MBTI에서 나오는 내향형, 외향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융이 인간을 분류할 때 만든 용어예요. 직관형, 감각형, 사고형 이런 식으로 그런 유형에서 이제 변형시켜서 응용한 게 아마 MBTI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런 외향적인 측면은 없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데 어느 비율이 더 높냐라는 거고 MBTI도 이렇게 분석한 거 보면 퍼센트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스펙트럼 선상에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한테 외향적인 가치를 계속 주입한다거나 외향적인 사람한테 내향적인 가치를 계속 주입하면 좀 힘들죠. 근데 내향형적인 사람은 사실은 외향적인 측면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활성화시켜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삶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화시켜 가야 되지만 그 과정을 밀어붙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MBTI
일단 맞춰볼까요, 우리가? 아, 일단 I라고 하셨고 안 돼. 음이랑 S 중에 고르면 N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네네. 네. F랑 T 중에 고르면 네. F 유형의 네. 사람일 것 네. 같아요. 맞나요? 네네. 네. 더 정신과 의사 같으시네요. P랑 J 중에 네. 교수님은 J인 사람. 예. MBTI 전문의 같으세요. 아, 네. 네. 또 세로토닌이 한참 유행하다가 유행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네. 도파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도파민이 뭔가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세로토닌은 기분, 불안, 우울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여돼 있고 명랑해지기도 하고 웰빙 센스를 느끼게도 만드는 그런 거에서 이제 한동안 세로토닌 유행했었고 도파민은 요즘 우리 시대가 조금 더 그 도파민에 집중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주목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도파민이 확 올라가면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과대적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이제 도파민이죠. 도파민이 올라가면 에너지도 올라가고 기분도 좀 들뜨고 말도 많아지고 목표지향적이 되고 자신감도 좀 올라가고 좀 고양되죠, 기분이. 근데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환상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잊기가 어렵고 다시 또 그거를 해보고 싶고 이런 상황에 몰입되게 되죠. SNS도 내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행복감을 찾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과대적이 되는 그 느낌에 주목되는 시대라서 도파민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러면 관종 호르몬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관종 사실은. 호르몬인데 약간 네, 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커지면 굉장히 적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그 도파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환상 속에서 그 투사를 받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문제는 그 시기가 계속될 수 없는데, 그리고 실제 그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경험을 또 하고 싶죠. 그게 안 되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런 경험을 보상할 수 있는 건 마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예인분들이 더 마약에 집중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연예인도 그런 연예인병을 네. 얘기하지만 권력이라는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도파민과 연관성.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면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걸 융합파에서 영웅상에 대한 어떤 원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웅의 어떤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도파민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위험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네요. 뭐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나 수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고통을 겪으시다가 네. 좋아지시면 굉장히 이렇게 안겨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도파민 중독인 것 같고, 어떻게 제 자신을 찾고 도파민을 조금 억제하면서도 고양되는 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명의 같은 사람들 약간 신상이 투사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외과 선생님들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드라마틱하잖아요, 치료하는 과정이. 그래서 항상 과연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냥 똑같이 하나의 사람이고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느끼는 것은 신상을 투사한 거지 실제 내가 아니다. 나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 이런 항시 경계하겠습니다. 예,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네네. 이제 환자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지금 살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사실 제가 아니죠. 현명한 어떤 존재로 본다거나 과대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본인 안에 있는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보시는 거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전달하죠. 네. 교수님 쓰신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선망 환자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국내의 유일한 선망 관련 책이죠. 어떤 책인가요? 예. 선망 관리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망이란 용어도 많이 안 들어보세요. 근데 저희도 노인이 돼서 죽기 전에 아마 다 겪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못 갖는 치료 분야예요. 근데 서울대병원 한봉진 교수님께서 정신신체의학이라 그래서 신체 질환자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전공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선망이다 보니까 그분 밑에서 선망과 관련된 지도와 연구를 했었고요. 암 환자 선망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었었고,
그거를 확충해서 책자로 개발을 한 겁니다. 저보다 오히려 두 분이 더 선망 환자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선망이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제 환자가 네네. 인지 능력도 명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욕도 하기 시작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밤낮이 뒤바뀌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신병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환자의 인지 능력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선망은 중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신경정신의학적 합병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신체 기능이 손상이 발생하면 뇌 기능의 저하가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뇌 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파민은 올라가고 콜린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물질은 저하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마치 치매 환자 같고 기괴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환자 개인에게는 존엄이 손상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네, 네, 우주별 유퀴즈라고 네. 병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도 네, 들으면서 네, 네. 퀴즈도 맞춰보는 시간을 네. 갖는데요. 우퀴? 퀴즈 뭐라고 하나요? Yes. 네. 저희 병원 최초로 생긴 병원 축구부 동아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이 축구부 동아리에 네.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없어요. 보기 네. 없습니다. 보기는 당연히 있고요. 자, 1번 알파벳 EU, 네. 2번 알파벳 ET.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EU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EU가 맞나요? EU 정답.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죠. 오늘 염찬호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